자, 오늘은 1교시 제목은 회계의 개념 정리, 회계의 기초, 입문입니다. 회계의 기초, 입문. 책보다는 이제 프린터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드렸던 프린터, 요겁니다. 요거 위주로 수업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책을 열어서 읽어봤을 때 그 내용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 수업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예요. 요약 정리. 회계란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하러 온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란. 회계란 전달하는 과정이다. 누구에게? 채권자와 주주에게. 회계란 채권자하고 주주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그럼 채권자라는 말부터 조금 이질감이 오죠. 채권자는, 권자라는 게 약간 권력, 힘, 파워 이런 느낌이 들죠.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주주는 이제 누구를 주주라고 하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한다. 왠지 느낌이 좀 잘 안 오죠. 느낌이 좀 안 오죠. 그래서 일단 채권자하고 주주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 무엇을 전달하는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됩니다. 유용한 정보란 무엇이냐? 유용한 정보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회계 1급에 가면 나와요. 회계 2급 파트는 일단 안 나오고, 회계 1급 파트에 보면 유용한 정보에 대한 문제가 좀 제출됩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계란 채권자와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채권자 잘 모르겠고, 주주 모르겠고, 뭐가 유용한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가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용한 정보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을 유용한 정보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얘라고 생각하면 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얘는 뭐죠? 신. 이거 목하고 신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지금 현재 회계 1급 파트 가서 제가 조금 자세히 할게요. 목하고 신이 유용한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런데 목적 적합성과 신은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조선시대로 보면 자의정 우의정이에요. 이게 상충이 됩니다. 서로 싸웁니다. 다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 다시 한번 볼게요. 회계란 우리 회사의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채권자와 주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높은 거, 둘 다 높은 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랬어요. 상충되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모난 칸 박스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네모난 칸 박스에 적기에는 너무 그 칸이 협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프린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오픈되어 있어요. 이거 만들기 전에 제가 뽑은 거구나.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회계란 우리 회사의 무엇을? 유용한 정보를 무엇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채권자와 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를 채권자와 주주라고 합니다. 다시 채권자와 주주를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에서 소개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는 상당히 많아요. 직원도 볼 수가 있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예비 주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회계 정보 이용자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아무나 회계 정보 이용자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회계 정보 이용자는 채권자하고 주주라는 이 뜻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린 목적은 내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면접 볼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친구에게 택시비 좀 빌려줘 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자, 친구의 목적은, 돈을 빌려준 목적은, 다시 최대 관심사는 내가 면접에 가서
통과하는 걸 바라고 있다. 아니면 나중에 원금 돌려줄 걸 바라고 있다. 원금 돌려줄 걸 바라고 있죠. 그게 친구죠, 친구. 친구, 내가 말을 좀 극대화했지만 현재 친구의 목적은 내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엄마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면접 보러 가는데 택시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어. 엄마한테 돈을 빌려. 엄마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그 10,000원의 원금을 엄마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면접에 통과하는 거예요? 면접에 통과하는 겁니다. 이것을 엄마라고 하죠. 엄마는 내가 나중에 면접 통과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또 일을 시작해서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으로 나에게 소고기 하나 사주는 걸 바라시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본다면 이야기해요. 나는 회사, 친구는 채권자, 엄마는 주주. 자, 다시 채권자의 목적은 원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주주의 목적은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뭘 받으려고? 배당 받으려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돈을 바라는 거죠. 내가 투자한 돈의 회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바랄 수가 있겠지만 목적은 이자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바라는 거고, 친구는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바라는 거죠. 이게 채권자의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가 누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은행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은행을 채권자,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라고 하고, 그 외에도 뭐 돈을 여러 가지 빌려주는 곳이 있다라면 채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 주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인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는 배당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와 주주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 드렸어요. 여기 뭐였죠, 여기가? 이자. 여기는 배당이죠. 재무제표란이랍니다. 재무제표란. 이렇게. 재무제표는 시험에 잘 나와요.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까지도 잘 나와요. 기출문제 보면 재무제표 종류 5가지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뜻을 먼저 보면, 재무라는 것이 파이낸셜입니다. 돈에 관련된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셀로 치면 엑셀에 보이는 표죠. 그 표를 의미를 해요. 표. 그래서 재무에 관련된 표입니다. 표. 요 가운데 있는 조그만 제자는, 얘는 우리가 표현할 때 아이제죠. 아이고, 얘는 어이입니다. 어이. 그러니까 재무에 관련된 표들이라는 뜻이에요. 재무에 관련된 표들. 여러 가지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원래는 이제 뭐 Financial Statement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BS라고 많이 썼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FS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과거에는 BS. 그런데 이제 사회 나가 보시면 BS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BS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제 B가 뭐냐면 밸런스라는 뜻이고요. S는 시트라는 뜻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시트 하면 종이죠, 종이. 밸런스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밸런스를 지키는 스테이트먼트. 자, 그래서 시트라고 하죠.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회에 나가 보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써요. 대차대조표라는 거나 재무상태표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시대가 변하면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풀어보시면, 옛날 문제 풀어보시면 대차대조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재무상태표. 근데 법인세법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시스템 조작을 하면 거기는 아직도 대차대조표라고 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영어로 시험은 안 나오는데 실제 실무에서 쓰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BS를 훨씬 많이 씁니다. 아직도. 언젠간 바뀌겠지만. 그래서 제가 표기를 BS라고 하고, 저도 BS라고 씁니다. BS. 자, 두 번째는 끝에 뭐로 끝냈죠?
표로 끝났습니다. 표.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얘도 표로 나타내 있어요. 표로 이렇게 딱 나타내 있는데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IS라는 말을 쓰는데 뭐 PL이라고 쓰기도 해요. 인터넷 뒤져보면 손익계산서의 약자가 IS도 있고 PL도 있고 그냥 둘 다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이라는 뜻은 손해, 손실 이런 뜻이고 익이라는 것은 이익.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의 계산서인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매출하고 매입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손해와 이익에 관련된 계산서, 표입니다. 표에도 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고 I는 income이라는 뜻을 써요. 영어로 income. income이 수입이고요. S는 뭐지? 이거는 statement. 그냥 표라는 뜻이에요. income statement. 그리고 PA라고 쓰는 거는 profit and loss라고 해서 profit은 이익이라는 뜻이고요. loss라는 건 손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L도 많이 쓰고 이거는 IS도 많이 써요. 위에 거는 BS를 많이 쓰는 형식이고 밑에는 IS 또는 PL을 많이 씁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한글이에요. 한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험에는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시험도 무지 잘 나오고 손익계산서에 대한 시험도 많이 나오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특징을 우리는 오늘 학습할 겁니다. 오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지금 현재 BS와 IS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현금 흐름표. 요거는 현금 흐름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회계라는 것이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오늘 고기 장사를 하는데 고객이 와서 카드를 딱 긁었어요. 그러면 매출은 일어난 거죠. 매출은 일어났는데 내 통장에 돈은 꼽혔어요? 안 꼽히죠. 언제 꼽히냐면 며칠 후에 꼽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수익인식이라는데 인식이라고 하는데 수익인식을 오늘 고기 끈 오늘 인식해야 되는가 아니면 돈이 들어오는 그날 인식해야 되는가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납니다. 물론 카드 결제한 거는 뭐 2, 3일 내에 들어오겠지만 실제적으로 어음거래나 또는 그 외상거래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돈을 받는 시기가 좀 느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즉 발생하자마자 바로 인식을 하는 거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맞추어서 인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냐면 매출은 많이 일어났는데 돈 회수가 안 돼서 문 닫는 경우가 있죠. 돈 회수가 준다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채권자하고 주주에게 어떤 것을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발생주의에 의한 것 외에도 현금주의에 의한 것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이거죠. 그래야 유용한 정보가 되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중에 하나다.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말 그대로 자본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본에는 자본금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있고 자본잉여금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이익잉여금도 존재를 하고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동을 나타낸 표, 자본 변동표. 우리는 수업 중에 현금 흐름표나 자본 변동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수업은 이 2개 위주로만 수업이 일어나요. 이것도 그냥 근데 글자 끝이 표죠. 얘만 빼고 전부 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에 관련된 표들이라는 뜻이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이 4가지가 전부 다 표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뭐가 불명하냐면 설명이 좀 부족해요. 이 표를 분석하고 읽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번외 사건도 많고 이렇게 안 적히는 것들의 외적인 것도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적은 것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자, 시험은 재무제표 종류 5가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처음에 게 뭐죠? 재무상태표. 자, 두 번째 게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 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가 주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한 5초 정도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5가지를 우리 수료하는 날까지 외워라. 이렇게 하면 못 외울 거니까 시험 치기 전날 한번 꼭 보셔야 이거를 여기 시험에 나오니까 해서 하이라이트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프린트에는 다 적혀 있단 말이네요. 내가 잘못 뽑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된 거를 뽑아서 드렸는데 요게 조금 오답으로 또 뭐가 나오냐면 주기라는 게 나와요. 주기라는 것은 이게 본문이라고 치면 본문에 이렇게 줄 딱 긋고 여기에 기억 이렇게 해놓고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게 주기고요. 주석은 다른 곳에 저 뒷장에 가서 부록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주석이에요. 주석. 주기는 답이 아니에요. 주석이 답이 돼야 되죠. 이걸 외우는 방법이 저는 이분의 강의가 되게 재밌어요. 한 그 설민 석 이렇게 석 설민석 이렇게 왜냐면 그분이 설명을 잘하니까 설민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 연도라고 있죠. 회계 연도. 회계 연도의 핵심적인 설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지금 사업이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개업을 10월 1일 날 시작했다라고 칠게요. 10월 1일 날 시작을 하면 그 다음 12월 31일까지 여기를 몇 기라고 하냐면 보통 1기 이렇게 합니다. 1기. 그럼 2기는 언제까지냐 하면 그냥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기간. 여기 몇 기라고요? 2기. 그 다음 몇 기라고요? 3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올해로 봤을 때 올해 2020년으로 봤을 때 올해로 봤을 때 1월 1일을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 12월 31일을 뭐라고 한다면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돼요. 기초는 전기, 즉 1기의 기말하고 데이터가 똑같겠죠. 여기의 기말은 다음 기수의 기초가 됩니다. 기말과 기초는 다음에 되면 또 바뀌는 거죠. 이름은 또 바뀌고요. 여기를 1기, 2기, 3기라고 표현하고 기말에 대한 이름이 또 있습니다. 뭐 보고기간 말 이런 말도 씁니다. 또는 결산일 뭐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시험에 보고기간 말 이렇게 하면 그냥 12월 31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도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산이 약간 개념이 마감하는 개념인데 며칠 날 마감한다는 뜻이죠. 12월 31일 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야기하는 기말이라는 단어, 보고기간 말이라는 단어, 그 다음 결산일이라는 단어 뭐 다 똑같은 날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기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당기순이익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기순이익
단기가 올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 얘가 올해. 단기가 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전기, 단기. 그다음 뭘까요? 축구로 치면 후반전, 전반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오답으로 후기가 오답입니다. 오답. 정답은 차기 이렇게 합니다. 차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 더 가보면 2018년도는 전전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차차기. 여기는 뭐라고 하겠어요? 설마 뭐 차차차기 여기는 차차차차차기 차차차차차차 3년 후 그렇죠? 3년 전. 예, 요렇게 단어 많이 씁니다. 요렇게. 요거는 회계에서 하시는 분들에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중요한 거.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저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를 일기로 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단어가 뭐였죠? 기초. 여기는 기말. 여기는 차기. 보고 기간 말도 기말이죠. 여기 또 기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결산일. 여기는 결산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식보기와 단식보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복식보기와 단식보기를 구분하는 문제. 그런데 문제 접근 방식은 상당히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읽어봤을 때 좋은 거는 복식보기, 나쁜 거는 단식보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굳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복식보기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는 학습이 복식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후 이제 소득세 계산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소득세 계산을 하게 되면 비사업자와 사업자로 구분을 하고, 비사업자는 보통 근로자들 또는 이자 배당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비사업자, 사업자는 또 세금 계산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간편장부 대상자, 또 하나는 복식보기 의무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복식보기 의무자가 하는 세금 신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조금 더 간편하게 이야기하면 가계부 형식으로 써서 내는 세금 계산 방법이고, 복식보기 의무자는 뭔가에 좀 틀에 있는 것을 공부해야만 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예요. 그래서 그 국세청에서 원하고 있는 서식은 복식보기의 신고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성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는 학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복식보기. 단식보기는 말 그대로 가계부 형식으로 쓰는 것을 단식보기라고 합니다.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래의 이중성. 뒤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 뭐 이런 단어도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단어인데 거래의 이중성의 뜻은 일단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이제 거래 이중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돈이 회사에서 나갔다. 그럼 왜 나갔는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원인을 봤더니 볼펜을 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죠. 결과만 적히면 안 된다라는 거고, 원인만 적히면 안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거래는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100원이면 결과도 100원이다라는 이제 또 여기에 무엇이 이 시소라고 치죠. 시소라고 치면 이렇게 평균을 이루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 평균을 또 뭐라고 하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 우리가 나중에 회계 배울 때 이쪽을 대라고 합니다. 이쪽을 대, 이쪽을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와 반대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차, 대 이렇게 됩니다. 대차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다? 평균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한다. 여기는 100원이고 여기는 1000원이다. 그러면 여기 딱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맞죠? 이렇게 기울어지면 대차 평균이 무너진 거죠.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차 평균의 원리에 관련된 뒤에 또 좀 배우겠지만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이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 요 논리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제가 원인의 위치, 결과의 위치는 안 중요해요. 여기가 원인이다. 이 위치는 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써야 될 거를 여기에 쓰고 여기에 써야 될 걸 여기에 쓰면 그것도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류 같은 것들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기에 100원, 100원 써야 되는데 1000원, 1000원을 써버렸어요. 그것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평균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 누락을 하나를 딱 누락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딱 기울어지니까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둘 다 누락한다든지 또는 둘 다 중복해서 썼다든지 해버리면 요런 오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것은 마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을 했죠. 이 부분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는 나와요. 시험에는 다음 중 합계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이런 문제가 나요. 그런 오류 나오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균형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은 중요해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뜻은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뜻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대차 평균의 원리의 뜻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한다. 즉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 근데 내용은 사실은 비슷해서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 여기 1번, 여기 2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안 좋아요. 이게 보기에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좀 헷갈려요. 저도 헷갈릴 정도니까.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에 이 두 개가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이중성의 키워드는 원인 결과가 되는 거고 대차 평균은 이렇게 평균을 이루고 있다는 뜻인데 과거에는 그냥 하나로 그냥 같이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 문제에 좀 구분되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은 복식부기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계부 쓸 때 이런 거 고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식보기를 쓰면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검증을 합니다. 검증. 얘가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but 모든 것이 다 오류를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예외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복식보기의 첫 번째 는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어떤 성?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평균의 의미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1하고 3의 평균은 2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1하고 3에서 평균은 2. 이런 평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이제 이런 평균이에요. 균형의 의미예요. 균형.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균형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이제 단식부기. 단순히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는 거. 우리 복식부기의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중에서 수익과 지출을 작성하는 서식지 이름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만 기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영리 회계에서 많이 사용한다. 느낌상 영리와 이제 비영리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리의 느낌이 좀 뭐가 들죠? 비영리의 느낌이 뭐가 비영리라고 하죠? 뭐 기억하는 비영리 단체?
돈을 버는 거랑 안 버는 거. 그렇죠. 나도 처음에 영리와 비영리 차이가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벌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아니래. 왜 아니냐면 뭐 또 따지고 보면 교회가 좀 비영리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교회에서 돈을 안 받나요? 돈 받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만약에 내가 성경책을 산다 그러면 돈 주고 성경책을 사야 돼요. 맞죠? 아니면 무료로 줘야지. 무료로 줘야 되는데 돈을 벌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11조라는 명목으로 돈을 또 벌어요. 예, 돈을 버는 건 똑같아요. 영리하고 비영리가 똑같은데 비영리는 그 돈을 자기가 해먹지 않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들과 집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야 요번에 수익이 10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씩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또는 봉사를 위해서 쓰는 그런 단체를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영리 단체는 그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영리 단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비영리에서 단식 부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학교가 비영리입니다. 학교가 비영리인데 요즘에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 내용도 사실은 좀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고 있냐면 비영리 단체도 복식부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구를 하느냐? 복식부기가 아무래도 투명한 회계 처리예요. 자기 검증도 가능하고 어느 누구가 봐도 얘가 이렇게 좀 조작하기 힘들게 해놨기 때문에 요즘 뭐 유치원이나 학교 쪽에서도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문구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책에서는. 시험에서는 좀 좋지 않는 말이 나오면 단식 부기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엔 좋지 않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 이렇게 자기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단식 부기. 이해가죠? 수익과 지출 밖에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안 좋은 말 그런 느낌이 나오면 단식부기. 뭔가가 과학적이다. 그리고 뭐 자기 검증이 가능하고 뭐가 내용이 좀 투명하고 뭐 이런 좋은 말이 나오면 이제 복식부기 쪽에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에 답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터 보지 말고 칠판을 보면서 한번 봅니다. 자, 답은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게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학습을 만약에 안 했다고 가정해. 회계에 대해 전혀 학습 안 하고 첫 번째 문제를 딱 폈어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맞죠? 왠지 회계 목적이 세금 납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가격 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결정 거의 다 맞는 말 같은데 우리는 이제 공부했다고 답이 이제 4번이 딱 보입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아까 주주와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문제. 일단 답을 안 보셨죠? 분명히 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이중성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대차 평균의 원리도 답이 될 수가 좀 있습니다. 속으로 살 답을 한번 찍어보세요. 속으로. 지금 내용은 차변이라는 글자와 대변이라는 글자가 나왔다면 얘가 답이 되고 그리고 왼쪽에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발생해서 이중으로 기입하게 되었다는 답은 또 1번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쪽으로 갈 것인가?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이게 차변과 대변이 여기 좀 읽어보면 핵심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왼쪽이 발생되면 오른쪽도 발생된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라는 말은 없지만 그 말이
살짝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답은 1번으로 체크가 된 문제입니다. 자, 73회 이 문제. 조금 지났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오고,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가 주소.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암기력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이런 것들을 뒤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뒤에서. 지금은 얘네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뒤에서 배워버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지금 안 배웠으니까 딱 2번이 나오는데, 뒤로 가면 좀 어렵습니다. 요 1차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